예. 이쪽으로 좀 진행을 해주세요. 예. 제 소신대로 제 자유대로 택시 받기 싫어서 선동되지 않았고 영차 적정자로서 2년 반 동안 바깥에서 사회생활 하나도 못하고 사람들도 못 만나고 전 자유를 이미 경찰도 관저 주변 인원을 대폭 늘렸습니다. 어제는 경찰 기동대 32개 부대 2,000여 명을 배치했었는데요. 오늘은 45개 부대 3,000여 명이 관저 주변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새벽부터 차량 진입로를 확보하고 길게 차벽도 세워둔 상태입니다. 조금 전에는 일부 지지자들이 관저 쪽으로 진입하려다 경찰에 저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수고해줘서 감사하다.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가 지지층 결집에 영향을 미치면서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이들이 몸으로 막아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도 일부 시위대가 관저 입구 앞 차도에 드러누워 길을 막자 경찰이 강제 해산시키기도 했습니다. 공수처는 영장 집행을 막는 사람들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대통령 경호처는 적법 절차에 따른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란 입장만 반복하면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늘 관저 근처에서는 대통령 탄핵과 체포를 촉구하는 맞불 성격의 거리대회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곳 관저 앞 상황은 더 긴박하게 돌아갈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도착했을 때 배치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남동 관저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올라가는 징후가 좀 있으니까 지금 어제 이 이곳에서 정말 진짜 일본 도와서 열심히 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가 왜 결정이었다. 구속영장 청구하고 영장 청구하지 않으면 특별히 하는 보관 조사를 위해 구속영장 청구할 예상입니다. 네, 공수처가 어떤 내용을 물어볼지도 모릅니다. 대통령이 앞으로 받게 될 지금 모습도 좀 전에 저희가 좀 보여드렸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1대9 보통 상황입니다. 한남동 일대를 지나실 경우 있는 분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관저 앞에 계속 막혀있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있고 지금 시간이 있고 지금은 우리 때문에 첫째 초중에 학교를 말하는 그런 것을 보고 있는 이번에 저희가 하나 적겠습니다만 꽤 많은 인원이 진입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근데 저희가 어제 취재했던 발상은 일단은 그 경제는 관저 앞에 있는 시간을 전에 기록했습니다. 당연히 사실 오전에 그 특별장 집행을 하면서 저 철문까지 있는 그 앞에서 지지자들과 앞에 양자 그렇게 되면 물론 출발을 하지 않습니다. 경찰 시위를 받는 광사가 대표로 경찰 인력과 대충인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아까 장혁 기자가 얘기했잖아요. 예, 기자가 설명했을 때 지금 관저에서 들어가는 거는 경찰이 소소한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은 그러면 시간 빨리 걸렸는데 1시간 넘게 시간이 흘렀고 1시간 흐른 뒤에 지금 처벌 대상이 올라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미 한 달 전 비상대응 상황에서도 지금 곤란하죠. 지금 이런 변적인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도 동조를 했을 때 어떻게 제 건물로 진입하면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지금 진입하고 있다. 그 상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합창에서 문제를 이유가 합창 문제를 이것은 현재 대통령 관저에서 공수처가 배치하고 있는 데는 경호처가 상황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 정문을 진입한 이후에 2차 저지선에 막혀 있었던 그때 상황을 지금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공수처의 영장 집행은 적법한 겁니다. 네. 아무 토를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계속 아직까지도 법원 판사가 영장을 발부해줬다는 것은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준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자막으로 나왔는데요. 네.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공수처는 내란죄에 수사권이 없다. 지금 막지 말아라. 이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그런데 무슨 이익을 어쩌고 저러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적법한 걸로 판명이 돼가지고 판사 영장까지 줘가지고 지금 그걸 집행하려는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참 믿기지가 않는 말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현행범이면 경찰관이 아니더라도 체포는 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거는 시민도 공수처에- 경찰에 체포할 수 있다. 예, 공수처에
영장 집행이 위법할 경우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영장 집행이 경호처 직원의 공무 집행을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서 방해할 경우만 네. 체포를 할. 그것이 어떻게 경호처 공무원들의 그 직무집행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방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 이제 시민도 체포할 수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위법적인 행동이 벌어졌을 때 그것도 현행범일 때. 위법적인 눈앞에서 행동을 벌어졌어요. 현장에서 예. 눈앞에서 위법한 행동을 봤을 때는 예. 시민도 체포 행위를 할 수 있지만 예. 그것은 정말 위법한 행위를 현행범으로 봤을 때의 얘기인 것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게 어떤 의도로 지금 이런 얘기를 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발언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네, 이 상황이 네, 잘 진정이 되고 나서는 네, 그거는 그러면 그 변호인단의 발언은 바로 이 공수처의 영장 집행이 위법하다는 걸 전제로 하잖아요. 위법하지 않은데 네, 위법하다고 하면서 저 사람들이 경호처 직원의 공무 집행을 폭행 협박으로 방해하는 거니까 현행범이니까 일반 시민도 체포에 나서라라고 부추기는 거죠. 네, 그런데 공수처의 영장 집행은 위법하지 않고 정당한 그 공무 집행이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일반 시민들이 체포하고 이렇게 나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시민들도 특수 공무 집행 방해를 범하게 돼요. 이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저는 정말 그러니까 시민들 위험한 보고 상황이다. 범죄자가 되라고 교사하는 거예요, 그런 게.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다. 그럼요. 그러니까 여러 명의 시민이 이제 그 공수처 직원들을 체포하려고 린치를 가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여러 명이기 때문에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거라서 특수공무 집행방해에 해당하고 그걸 교사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결국 이렇게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공수처에서 오면 이 공수처 직원들을 지지자들이 몰려들어서 집단으로 체포해라, 집단으로 붙잡아라 이런 얘기를 한 건데 거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데 이 말을 듣고 그 지지자들이 정말 그런 행동을 했다면 이 앞에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정말 끔찍한 상황이 벌어졌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만약에 그러한 일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그러한 공수처 공무원들에 대한 폭행, 협박, 체포 등이 이렇게 굉장히 도를 넘어서 심해지고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칠 정도에 이르게 되면 그게 내란이에요. 이게 내란이 되는 거고 그거를 교사한 변호인단은 내란 선동죄로 네.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그 영장 집행이 있기 전에 어제도 그랬고요. 변호인단 혹은 윤석열 대통령 자신도 네. 어떻게 지지자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 네, 방금 속보가 또 들어왔는데요. 경찰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공조본이 경호처장에게 윤석열 체포영장을 제시했다. 이렇게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우리가 아침부터 봤던 1차, 2차를 뚫고 가서 경호처장을 만났어요. 또 속보가 또 들어왔는데요. 경호처장이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 불허 입장을 밝혔다. 네, 경호처장이 지금 이렇게 지금 위법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지금 실시간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경호처장이 어떤 경호처장을 만났는데 경호처장이 경호구역이다 이러면서 수색을 불허했다고 합니다. 교수님. 근데 앞에 속보하고 이 속보는 좀 서로 상충되는데? 앞에는 이제 경호처장에게 제시했다고. 제시했다는 예. 건 이제 수색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윤 대통령이 네. 지금 신병을 바로 눈앞에서 확보했다는 거잖아요. 경호처장한테 제시를 했다는 거니까. 네. 네. 경호처장에게 제시했다. 네. 네. 경호처장에게 네. 영장을 제시했더니 수색은 불허했다. 네네네네.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아직 윤 대통령의 이 어디 있는지 위치는 네. 확보가 안 된 거네. 그렇죠. 이게 네. 사실은 그 체포영장과 함께
보통 압수수색 영장을 한꺼번에 수사기관에 청구를 하고요. 법원에서도 통상 한꺼번에 발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분명히 어느 공간에 있을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 차 안에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집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느 사무실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들어가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공간에 대한 그 압수수색 영장을 광범위하게 원래 받는 것이 보통인데, 지금 경호처장이 수색을 불허한다, 이 얘기가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아니 체포영장을 집행하라고 한 건데 왜 수색 얘기를 하지? 이게 이런 차원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색을 먼저 해서 어디 있는지를 적법하게 찾아낸 뒤에 그 다음에 신병을 확보하는 게 이제 체포영장이거든요. 그런데 수색 자체를 지금 불허하고 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지금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그 체포영장에는 일단 수색영장을 발부를 했고요. 그리고 그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상 110조와 111조는 적용을 예외로 한다. 이 부분도 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가 분명히 적시를 했거든요. 일단 이 피해자에 대한 체포영장, 그러니까 이 압수수색이 제한되는 뭐 군사상 비밀이 요하는 곳이나 아니면 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이곳에 대해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불허할 경우에 좀 제한되는 그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조항은 압수수색, 어떤 사물이나 이런 걸 찾는데 압수하거나 이런 것에 해당하는 거지, 피해자 신병을 확보하는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데는 그런 사유를 댈 수가 없는데, 요식행위로 어쨌든 피해자의 체포를 위해서는 수색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니까요. 그렇죠. 어디 있는지 알아야 체포를 하니까 그렇죠. 수색을 해야 체포를 할 수 있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체포영장에 딸려있는 그 수색영장을 제시한 것인데, 어쨌든 지금 수색 불허 입장을 냈습니다. 이거는 영장전담판사가 발부한 그 영장에 어떻게 보면 영장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영장을 거부했는데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법적으로 절대로 경호구역이라는 이유로 수색영장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영장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번에 영장전담판사가 이 수색영장은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라고 써놨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쨌든 이 경호처 입장에서는 그 수색을 불허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수색영장을 지금 집행이 안 되도록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 지금 이 경호처장의 행위, 네. 지금 이 경호처장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위법한 행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법원에 의해 발부된 영장의 집행을 못하도록 지금 거부했고, 네. 또 자기 휘하에 있는 경호처 직원들로 하여금 또 이렇게 적법한 집행을 못하게 막도록 네. 하는 책임자의 위치로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대통령 경호처장이 지금 여러 가지의 지금 위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경호처장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업무집행 방해죠. 네. 그것도 네. 뭡니까 그 여러 명이 지금 맡고 서 있기 때문에 경호처 직원들 네. 그거를 지시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네. 특수 업무집행방해, 나중의 위력을 보인 업무집행방해고, 그 다음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직권남용, 네. 권리행사 방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네. 의무 없는 일을 네.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이라는 것은 이제 경호처 직원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무원에게 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을 때 그렇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성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네. 지금 이렇게 그럼에도 네. 경호처에서 이렇게 맡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지금 경호처장은 윤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이 주장했던 그 논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판사가 영장에서 수색과 관련해서 수색영장을 발부해주면서 수색과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그러니까 군사상 비밀 혹은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이게 이번에 체포영장 집행에는 적용이 안 된다고 쓴 것이 월권이다. 네. 무슨 판사가 무슨
법 적용까지 해가지고 형소법 그 조항들이 적용 안 된다고 밝힐 권한이 어디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거 좀 자세히 좀 분석해 예, 주시죠. 원래 지금 판사가 발부하고 싶었던 것은 체포영장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체포의 사유에 해당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출석에 2회 이상 불응했잖아요. 네. 그게 딱 체포영장 발부 기준인 거예요. 네. 33시간 동안 고민했다가 발부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윤 대통령이 대통령 관제가 넓으니까 어딘가 수부했을 수 있잖아요. 네. 수색을 해서 찾아야 체포를 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체포영장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색영장까지도 발부해 주면서 이 수색은 윤 대통령의 체포를 위한 수색이지 지금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에서 이야기하는 군사상 비밀 혹은 공무상 비밀 이를 요하는 장소에서 무슨 서류 같은 거 압수하고 수색하고 이런 것은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 된다는 조항인데 그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네. 라고 그건 사실은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데 앞에 워낙에 윤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색 집행이 몇 번 있었어요. 앞에도 네, 박근혜 그렇죠. 대통령 때도 있었고 그런데 네. 그 형소법 110조, 111조를 근거로 책임자의 승낙이 없다 그러면서 압수색 영장을 집행을 못하게 했다는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약에 수색을 못하게 하면 체포도 불가능한 거잖아요. 네. 대통령이 어디 있는지 수색을 해봐야 체포를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체포영장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색과 관련해서 수색영장도 발부해 준 거고 이 수색은 지금 체포를 위한 윤 대통령의 위치를 알기 위한 수색이기 때문에 일반 공무상 혹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서 서류 같은 거 압수하고 수색하고 뒤지는데 적용되는 이 조항은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다는 당연한 사항을 영장에 명기할 것일 뿐이에요. 그런데 경호처장은 아마 그게 윤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그 영장에 그런 걸 적을 권한이 없다, 월권이다 라고 하니까 그런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주장에 기대서 아마 그런 이 영장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수색영장이요. 네. 수색영장의 집행을 막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원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을 겁니다. 네. 나중에 이게 사건화돼서 재판으로 가도요. 네. 지금 경호처장이 지금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잘못된 법리 주장을 으로 인해서 사실은 지금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될 수도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네. 네. 지금 시각이 10시 23분입니다. 그러니까 8시 2분에 관저를 진입한 이후, 관저 외부 철문이죠. 철문을 진입한 이후 이제 2시간 20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부에서 막고 있는 관계로 지금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 이준희 기자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볼까요? 지금 그 이후에 지금 상황에 대해서 좀 들어온 얘기가 있어요. 합참의 얘기도 들어온 게 있고 또 경찰의 얘기도 있고 지금 영상으로는 지금 내부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마 지금 뉴스특보 보신 분들은 내부의 상황이 굉장히 궁금하고 답답하실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를 통해서 내부 상황을 좀 추측을 해볼까요? 네. 일단 오늘 오전 6시 14분에 그 과천 정부청사를 출발을 했고요. 공수처 수사 차량이. 그래서 7시 21분쯤 관저 앞에 도착을 해서 이제 8시 4분부터는 공수처에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체포영장의 집행 절차가 시작이 됐다고 8시 4분에 일단 밝혔는데 그리고 나서는 어쨌든 지금 보고 계신 지금은 닫혀 있는데 저 하얀색 철문이 열렸고 그 위로 공수처 수사관 30명 그리고 경찰 50명 총 80명이 안으로 들어가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전에 지나갔는데 그 관저 앞쪽에 그 미니버스도 한 대가 있는데 거기를 사이에 두고 공수처 경찰 그리고 경호청 이렇게 대치를 하는 상황이 상당 시간 좀 이어졌거든요. 그러다가 좀 조금 전 10시를 좀 넘은 시간에 그 미니버스는 위치를 바꾸고 그리고 대치했던
인력들은 다 위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경찰과 공수처 수사관들이 다 관저쪽으로 이동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일단 그 대치 상황은 풀렸지만 그 안에서 저희가 화면으로 만나볼 수 없는 그 안쪽에서는 이제 군부대, 수방사 예하 군부대나 아니면 경찰 소속의 다른 지금 경호작전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인력들도 대치를 하고 있던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2차 저지선이라고 하는 군부대 저지선까지는 뚫었고 현재는 대통령을 최근접에서 경호하는 그야말로 경호처 직속 경호처 직원들이 지금 윤 대통령과의 어떤 그런 만남을 지금 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는 공수처 검사가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적법하게 제시를 했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체포영장은 본인한테 제시하는 것이 원칙인데 어쨌든 경호처장에게 제시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박정준 경호처장은 수작을 불허한다. 이런 입장을 낸 것이 현재까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건물 바로 앞까지 간 것 같고요. 네. 건물 바로 앞에 가서 최근접 경호를 하고 있는 경호처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진행을 하려고 했으나 지금 막혀서 거기서부터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707 그 특임단 그 김 대령이 그 양심 고백하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어디론가 가라 그래서 갔더니 뭐 티맵을 찍어서 갔는데 국회였다. 아니 그렇게 정말 내가 지금 국회를 봉쇄를 해도 되나? 이런 내적 동요에서 결국은 어떤 소극적인 임무 집행으로 이어진 거잖아요. 네. 그게 결국은 계엄, 무자비한 계엄의 실패로 돌아갔고 결국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계속 유지가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런 내적 동요가 경호처 직원이라고 왜 없겠습니까? 똑같이 우리 민주주의 교육을 받고 다 그런 사람들인데 아마 분명히 그런 내적 동요가 있을 것인데 이제 경호처라는 특성상 이제 경호처는 뭐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도 경호 대상자, 그러니까 내가 경호 대상자에 대한 어떤 가치 판단보다는 일단 경호 대상자를 지켜야 된다 이런 어떤 그런 직업의식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지는 몰라도 사실 군인이라고 다릅니까? 군인도 상명하복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맞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는 정말 그 명령에 100% 복종하지 않았잖아요. 그것도 경호처 직원들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경호처 직원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정말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소극적 집행. 사실은 우리가 꼭 한 달 전입니다. 정확히 한 달 전이에요. 12월 3일 날 그 위헌적인 그 비상계엄이 있었을 때 그때 군인들에게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소극적인 집행을 통해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하여 결국은 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이 실행되지 못하도록 역할을 한 것인데 이런 소극적인 집행 과연 이 경호처 직원들에게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기대할 수 있... 그래서 법적 그런 형식 절차를 계속 문제 삼으면서 계속 회피해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법적 절차를 계속해서 문제 삼는 것은 사실은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법을 가장 잘 안다는 전직 검찰총장이었던 현직 대통령이 이렇게 그 이른바 법꾸라지 행태라고 하죠. 네. 법을 이용해서 계속 법을 빠져나가는 법적 지식을 이용해서 네. 법을 계속 빠져나가는 네. 방금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네, 검찰이 계엄 중요 임무를 맡은 박안수, 곽종근을 구속 기소했다라는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네, 그 말씀 더 이어나가다 보면요. 이렇게 법적 지식을 이용해가지고 계속 법적 처벌을 피하려는 이런 행태,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야말로 법지식을 악용하는 거죠. 네, 법지식을 악용하는 거고 법적 책임을 극단적으로 회피하는 모습이에요, 사실. 극단적으로 회피한다. 예, 그리고 이러한 단계에서 지금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 법적 절차를 문제 삼는 게 사실은 많은 법조인들과 법학자들에 의해서 그건 문제 없다 법적으로 해결이 되잖아요. 네. 해결이 되면 또 나중에 다른 것 가지고 또 문제 삼고. 끊임없이 법적 절차를 계속 문제 삼거든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거는 이제 공수처나 검찰 등의 수사를 최대한 지연시키겠다.
그러면 기소도 최대한 지연되겠죠. 그 다음에 탄핵 심판들 그런 식으로 해서 수사기관들에 의해서 자신의 형사적인 책임에 관한 것들이 공소장이나 이런 데는 공개되기 때문에 알려지게 되잖아요. 그게 탄핵 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염려해서 최대한 수사건 탄핵이든 단계마다 법적인 절차적인 문제가 안 되는 거를 문제를 일단 제기해가지고 논란을 만들고 그것으로 시간을 끌고 있는 형국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런데 이게 일단 오늘 체포영장이 집행이 돼가지고 이제 체포되게 되면 신병이 확보되게 되면 굉장히 수사 급무사를 탈 겁니다. 네. 그리고 탄핵도 사실은 오늘 헌법재판관들이 다 봤잖아요, 지금. 네. 오늘 상황. 헌법재판관들 이 상황을 네. 봤잖아요.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노무현, 박근혜 두 대통령 사건을 거치면서 헌법재판소가 확고한 기준을 수립했어요. 그게 뭐냐? 헌법 65조는 대통령 등이 직무상 행위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만 적고 있지만 국민의 직접 선거로 뽑힌 대통령을 인용이 되면 파면되잖아요. 파면할 정도면 단순한 헌법 법률 위반은 안 되고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어야 한다라고 했고, 그럼 뭐가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냐와 관련해서 두 개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두 번째, 그 대통령이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그 대통령에게 부여한 신임을 배신했을 때.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은요, 헌법재판관들이 탄핵 인용 결정을 안 내릴 수 없게 만드는 장면이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중대성의 두 가지 판단 기준, 헌법 소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것. 이 두 개를 다 충족시키는 모습을 지금 행생이 영상으로 헌법재판관들에게 또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모습은 정말 탄핵을 면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지금 자막으로 나오고 있지만 경찰이 집행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고 이것에 대해서 체증도 완료했다라고 말했거든요. 결국 이제 교수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지금 헌법재판관들도 다 보고 있다. 그렇습니다. 네. 헌법재판관은 알고 있다. 네.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나중에 뭡니까? 특검 수사를 받겠다 해놓고 안 받았죠. 회피했죠. 또 박근혜 대통령도 그 대통령 청와대죠. 그때는 그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아서 왔는데 승낙을 안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승낙을 안 한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못하도록 막았었어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 그게 나옵니다. 아, 이미 사례가 있군요. 수사를 받겠다 해놓고 안 받은 것. 네. 그 다음에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을 방해한 것.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 아,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그 탄핵 사유에 그럼 이렇게 영장을 방해하고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어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탄핵 사유로 이미 다 적혀 있었던 사례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거보다 훨씬 더 강하잖아요. 이게. 네. 예? 사실 훨씬 더 강하잖아요. 우리 국민이 한 번도 보지 못한 광경이죠. 이런 모습. 사실은 이건 있을 수 없는 광경이에요. 네. 그리고 저는 오늘 반드시 영장 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가 보고 있어요. 네. 그런데 만약에 경호처가 막아서고 이래가지고 공수처가 불상사 예방을 위해서 물러난다? 그러면 전 세계가 뭐라고 평가하겠어요? 그야말로 이번에 오늘 집행을 안 하면 국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법 사실, 시스템을, 네.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외국이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네, 이 전 세계가 보고 있다. 이게 사실 맞는 말이고요.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여러 해외 외신들도 속보를 전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대통령이 계속 영장 집행을 막으면서 버티는, 그러면서 경호처와 공수처가 대처하는
대치하는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해외에 나간다면 결국 지금 우리 경제도 지금 굉장히 걱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경제도 지금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고 결국 이런 것들이 경제에도 악영향을 올 수 있고 이런 상황이 계속 길어진다면 결국 국민 민생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데 지금 계속해서 그런 거는 사실 안중에 없이 계속해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또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하신 게 뭐가 있냐면요. 이 상황을 지켜보다 보면 많은 분들이 그런 궁금증을 가지실 거예요. 아니 왜 이러나? 왜 이러나? 이거 어쩌자는 거지? 어쩌자고 이렇게 그냥 계속 저러고 있는 거지?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는 이런 궁금증이 많이 드실 텐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이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어요. 지연시키기 위한 것이다. 지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네, 수사를 지연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수사를 계속 지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버티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를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런 식으로 지연시키는 것이 정말 실익이 있을까요? 실익이 있다고 생각해서 지연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런 식으로 지연시켜서 수사가 잘 진행이 안 되면 탄핵 심판에 이제 긍정적인 영향이 갈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할 거고. 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기소는 지금 특검이 임명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공수처가 기소하는 게 아니에요. 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는 할 수 있지만 기소는 할 수 없어요. 공수처가 기소할 수 있는 대상자는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 공무원. 네. 그래서 아마 체포영장이 집행이 되면 48시간 체포했다가 그 안에 구속영장을 정식으로 청구해서 법원은 발부할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봤잖아요. 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스스로 보여준 거예요, 사실은. 그게 영장 발부의 중요한 사유 아닙니까? 아니, 체포영장의 네. 발부 기준하고 구속영장의 발부 기준은 다릅니다. 네. 체포영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범죄 혐의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출석에 여러 차례 불응하면 체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거예요. 네. 근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려면 범죄 혐의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다가 범죄의 중대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중대한 범죄여야 돼요. 근데 지금 내란 혐의이기 때문에 범죄의 중대성은 충족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준이 뭐냐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 요새는 도모할 우려라고 되어 있는데 보여줬지 않습니까? 네. 지금 숨어 있잖아요. 대통령 관저에서도. 숨어 있는 사람이 도망갈 우려는 없습니까? 그 다음에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것은요,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할 때 가장 그 근거로 많이 보는 게 이 범행을 부인하느냐예요.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는 사람은요, 항상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법원은 판단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장면에서 법원은 이 장면을 국민들이 다 봤는데 또 법관분들도 다 봤는데 이러고도 구속영장을 발부 안 할까요? 발부합니다. 그러면 20일 체포기간을 포함해서 20일 동안 이제 구속 상태로 수사를 할 수 있고 그런데 기소는 검찰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들은 바로는 20일 중에 10일은 공수처가 수사하고 10일은 검찰에 넘겨가지고 검찰에서 나머지 보강 수사를 한 후에 검찰에서 구속 상태로 구속 기소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게 원래 경찰에서 구속한 사건은 이제 10일, 그리고 검찰에서 구속한 사건은 20일 동안 죄송합니다. 그 구속 상태로 어쨌든 조사를 할 수가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상당수는 기소할 수 있지만 대통령은 기소할 권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로 넘겨서 기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오늘이든 어쨌든 체포영장을 집행한 다음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다음에 구속 수사를 한 10일 정도 한 다음에 아마 나머지 10일은 또 검찰에서 그 조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수사 지연이라는 것이 그 전에는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었어요. 왜냐면 일단 수사는 맞고 탄핵에 집중하자. 그리고 탄핵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재판관 6인 체제였잖아요. 6인 체제에서는
심리는 할 수 있지만 결론을 내리기는 좀 불안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6인 체제로 결론 난 부분을 나중에 문제 삼는 방식으로 좀 지연시키는 게 가능했을지 모르는데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을 했잖아요. 그러면 8인 체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는 시간을 아무리 끌어도 탄핵 결정을 내는데 문제가 없어요. 다만 4월 18일까지 지금 2명의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4월 18일이기 때문에 그 변수 남아있죠. 네, 방금 말씀하신 것과 바로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방금 속보가 떴습니다. 헌재에서 6일날 재판관 회의를 소집한다. 그래서 8인 체제 첫 회의를 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지금 오늘이 3일이니까요. 오늘 3일이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말 지나고 월요일 되면 바로 재판관 회의를 소집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이게 일단 사실 사형을 실행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사형, 무기징역 이 사실상 두 가지 범죄밖에 없는 상태에서 지금 체포가 되면 나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구나. 어떻게든 이것만 막아야 되겠다. 지금 딱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시각 11시 10분입니다. 현재 시각 11시 10분. 8시 2분에 관저 바깥문을 열고 진입을 했으니까요. 이제 3시간 넘게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막으로도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주요 외신들이 전례 없는 대통령 체포 시도다라고 해서 긴급 생중계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AP통신은 이렇게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구금 시도를 방해하려 지지자를 선동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네, 지금 자막으로 보여드리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시도를 방해하려 지지자를 선동하고 있다. 이 얘기 사실 AP통신이 전 세계에 보내고 있는 건데요. 지금 전 세계에서 보고 있는 우리나라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국격이 무엇인가 우리가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는데요. 한쪽에서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체포가 되면 얼마나 국격이 떨어지겠는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당 원내대표가 그렇게 이걸 얘기를 말 하시더라고요. 예, 정말 국격이 떨어지는 건 이게 바로 국격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그 언론도 제목을 그렇게 뽑았으면 좋겠어요. 현직 대통령 헌정사상 최초의 체포 이렇게 뽑지 마시고 헌정사상 초유 현직 대통령 내란 혐의자 되다 이런 식으로 좀 뽑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그게 본질이거든요. 네. 그게 본질이거든요. 그런데 여당 원내대표께서 얼마 전에 어떻게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느냐 그런 모습이 외국에 나가면 그 국격 떨어진다 그러셨는데 국격을 떨어뜨린 거는요 현직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켜 가지고 위헌위협한 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들을 국회에 투입해 가지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한 가결을 막으려 하고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 다 방송이 됐잖아요. 그게 국격을 떨어뜨린 거고요. 네. 오히려 그 이후에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국회로도 모여주시고 이래가지고 뭐 첫 번째는 실패했지만 두 번째라도 국회에서 이제 탄핵 요구안이 가결된 게 다시 국격을 좀 높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라는 헌법이 정한 그러한 기관에서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탄핵 심리가 시작될 수 있게 된 게 국격을 다시 높였어요. 그런데 오늘 다시 이제 탄핵 심판과 달리 지금 공수처의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수사 과정에서 지금 체포를 시도하고 있는데 이거에서 공수처가 만약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걸 집행에 실패한다. 그러면 다시 국격이 이거야말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나라는 대한민국은 사법 시스템이 엉망이구나. 예? 아무리 그 범죄 내란 혐의자라도 버티고 공수처 직원들로 병풍을 치고 버티면 집행이 안 되는구나. 체포영장이 집행이 안 되는구나. 그럼 다시 그야말로 국격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수처는 이번에 반드시 집행에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국민들도 정말 민주주의적인 의식도 높고 훌륭하고 또 사고 시스템도 건재하구나. 이런 걸 외국이 알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공수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사실 그 12.3 그 비상계엄 사태가 터졌을 때 사실 세계가 주목했던 부분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굉장히 건강하구나. 정말 2024년에 이런 일이 발생하리라고 누구도 예상 못한 정말 무자비한 일이 일어났지만 시민들이 국회로 몰려가서 그걸 바로 잡았고 결국 계엄 해제로 이어졌고 결국 지금 정상적인 법이 작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법에 따라서 지금 그 내란죄를 저지른 피해자를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한 번 우리가 세계로부터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대로 진짜 오늘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진짜 어떻게든 좀 집행이 이루어져야 지금 이런 우리나라에 쏠린 이목이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은 정말 자정작용이 있다. 어떤 뭐 정말 예상하지 못한 어떤 폭군이 나타나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거를 바로잡을 능력이 내재되어 있구나. 이것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결국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대단히 잘못. 그러면 체포영장이 발부돼도 집행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오늘 상황에 대해서 발표를 한 건데 이제 조금 전에 드렸던 말씀은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때 왜 문제가 이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게 문제라고 얘기를 하면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현직 대통령이 없는데 왜 체포영장을 얘기를 하냐? 근데 아까 교수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은 달라요. 체포영장은 범죄를 저질렀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조사에 불응한 게 있으면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겁니다. 근데 구속영장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죠.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묘하게 그렇죠. 이거 지금 사실을 되게 호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이게 지금 체포영장의 사유를 갖고 와서 아니죠. 반대 구속영장의 사유를 갖고 와서 체포영장이 잘못된 것처럼 그렇죠. 이게 호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분명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네. 한번 좀 정리를 하면. 네. 그러니까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12월 31일, 그러니까 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직후에 기자들이 가서 아니 이거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현직 대통령이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거나 도주 우려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거는 죄송합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누가 얘기했죠?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사유는 구속영장에 대한 사유를 예, 그럼- 체포영장의 사유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런데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사 출신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검사 출신이 이걸 헷갈릴까요? 헷갈릴 이유가 절대 없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말 대통령을 여전히 엄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죠. 사실 조금 전에 윤 대통령 측에서 공식 입장문을 냈는데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곳이 서울 서부지방법원이거든요. 서울 서부지법. 그런데 권영세 위원장이 12월 31일 그 체포영장 발부된 날 무슨 얘기를 또 하냐면 왜 하필 또 이 서부지법에서 이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 거기는 이번에 헌법재판관 2명, 민주당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 2명이 하필 서부지법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왜 근데 거기에다 대고 공수처가 하필 서부지법을 찾아가서 영장 청구를 했느냐. 마치 모종의 무슨 정치적 음모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민주당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서부지법 출신이다. 그런데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찾아가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를 받았다. 이 말은 마치 뭔가 민주당과 서부지법 그리고 영장판사 뭔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처럼 교묘하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얘기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인 권영세 위원장이 얘기를 했고 조금 전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또 한 번 입장문을 통해서 확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당과 대통령이 지금 한 몸처럼 같은 얘기를 반복하면서 윤 대통령, 피해자 윤석열 대통령을 엄호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막으로 나오고 있지만 대통령 법률들이다는 한결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헌 위법적인 영장 집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교수님.
좀 사실관계를 좀 정확히 짚어주실까요? 어떤 사실관계요? 뭐 네. 더 이상 뭐 필요한 사실관계가 있나요? 헌법 12조 3항은 체포라는 그 강제 처분을 위해서는 검사가 신청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체포와 관련해서 체포 영장 청구서를 공수처에서 판사에게 보냈겠죠. 그러면 후속과는 달리 체포는 영장 실질 심사가 안 이루어져요. 그냥 서류만 보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체포영장 청구서라는 서류만 보고 판사가 보통 24시간 이내에 영장 발부되거나 하는데 그날은 33시간이나 걸렸어요. 오랫동안 고민했다는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영장을 발부했으면 그것이 최종적인 겁니다. 판사가 영장을 발부했는데 체포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없다는 거죠. 다음 단계는 없죠. 네. 영장 발부와 관련해서는 그게 판사의 정권인데요. 그런데 법리에도 맞지 않은 그런 주장을 펴면서 이게 위법한 영장 발부를 한다. 처음에는 공수처에서 영장 신청하는 게 위법한 신청이라 했죠. 네. 변호인단이요. 네. 네. 네? 왜냐하면 대통령 내란죄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수사권도 없는데 경찰과 같이 공조팀을 이뤄서 수사한 거기 때문에 수사권 없는 공수처는 영장 신청권도 없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때? 저 기억합니다. 변호인단이 분명히 법원에서 이 영장은 기각될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발부됐잖아요. 네. 발부되고 나니까 이 변호인단은 뭐라 그럽니까? 그때부터는 또 판사를 욕합니다. 영장 전담 판사가 그때 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 중에 2명이 있는 서부지방법원의 영장 판사다. 그래서 발부된 거예요? 그럼 서부지법에 같이 근무하는 영장 판사는 그분들한테 영향을 받아요? 헌법 103조는요. 판사는 오직 헌법 법률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요. 판사분들 그건 잘 지키라고 노력 많이 해요. 예? 특히 영장 전담 판사는요. 독립성이 더 철저해야 돼요. 왜냐하면 영장이라는 그 체포구속이라는 그 강제처분에 대한 판단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판사들 중에도 강직하고 이런 분들 이 영장 전담을 많이 한다고요. 법리적으로도 해박하고. 그분이 두 헌법재판관 후보들이 같은 서부지방법원에 근무한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영향을 받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모르는 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도 검사 출신이고 왜 모르겠어요? 모를 수가 없죠.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교묘하게 비튼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법원을 잘 모르는 분들이 듣기에는 그럴싸하다 라고 느끼는 그러한 근거 없는 주장들을 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법관의 독립성이라는 우리 헌법이 규정한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법관 개인에게는 여러 가지 형사적인 명예훼손이라든지 모욕죄를 범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건 과연 안에서 네. 이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 들어간 공수처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 것이며 네. 정말 만나게 된다면 그 이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나 네.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한번 여기서 이준희 기자가 이 체포영장 집행 후의 절차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화면에 떠 있는 자막대로 이제 체포영장 집행 후 절차는 이렇게 됩니다. 이제 오늘 상황에 이제 맞춘 거죠. 공수처가 일단 체포영장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 체포영장 제시 단계는 지금 이미 실시를 한 걸로 보여요. 이제 물론 본인한테, 피해자 본인한테 제시하는 게 원칙이긴 합니다만 지금은 윤 대통령 본인을 아직 못 만난 상황이기 때문에 경호처장에게 제시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수색을 불허한 상태고요. 그리고 어쨌든 본인한테 영장을 제시했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복사본을
그 피의자 본인한테 교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른바 미란다 원칙이라고 하죠.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뭐 불리한 진술에 대해서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런 등등 이제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그런 설명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17km, 이제 도로에 따라서는 한 20km 정도 떨어진 이제 과천에 있는 정부 과천청사 공수처로 이동을 해서 이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근데 체포영장 집행이라는 것은 이제 지금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48시간 내에 결정해야 된다. 이제 48시간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말은 곧 뭔가 기산점이 있는 거잖아요. 체포영장 집행을 뭘로 볼 것이냐. 일반적인 체포영장 집행은 수갑을 체결한 그 상태를 일반적으로는 검경에서는 체포영장 집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진짜 체포를 한 순간부터 그렇습니다.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체포영장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있는 집에 도착한 것, 뭐 아니면 그 지인한테 우리 왔으니까 들여보내주세요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리고 멀리 있는 피해자를 발견한 그 수준도 아니고 정말 국가기관이 강제력을 동원해서 피해자의 신병을 인도받은 상태. 그것이 이 체포영장의 집행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엄밀히 말해서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아니한 것이죠. 지금 이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는 게 지금 상황은 가장 정확한 거죠. 그렇죠. 그게 가장 적합한 상황인데 만약에 이제 공수처 조사실까지 무사히 이제 압송이 됐다라고 하면 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무리 조사를 길게 받는다고 해도 48시간을 조사를 연속해서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2017년 3월에 그 검찰 조사 당시에도 이제 21시간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휴식 시간이 있었죠. 근데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도 조사 사이에 어떤 휴식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또 잠을 자고 해야 되잖아요. 그 공간은 이제 구금 장소라고 이제 체포영장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장소는 정부 과천청사에서 가까운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로 현재 구금 장소가 지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과천 정부청사에 가서 조사를 받은 뒤에 밤에 깊거나 아니면 개인이 요청을 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휴식이 필요할 때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고 계신 저 관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들어가서 대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서울구치소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공직자나 유명한 분들이 이렇게 체포됐을 때 구금되는 장소로 많이 썼던 곳이죠. 그렇죠. 이제 경찰에서 사람을 체포한 경우에는 보통은 이 구금 장소를 경찰서의 유치장으로 보통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형사과에서 조사를 받다가 잠시 유치장에 들어갔다가 뭐 쉬고 다시 나와서 조사를 받는다거나. 근데 이제 보통 검찰이랑 공수처 같은 곳은 공수처는 물론 체포영장 청구가 이번에 사실상 처음이지만 그 별도의 유치장이나 이런 걸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특히 서울중앙지검에서 체포하는 경우는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계엄군을 투입하는 그런 조치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내란이라는 거고, 네. 이 경우는 이제 국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같은 데가 아니고 대통령실이라는 일종의 네. 정부기관에 군을 투입한 것이기 때문에 그 군을 투입했다고 바로 내란죄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경호처가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55경비단이 투입되지는 않았다. 합참이 오인했다. 이렇게 경호처가 주장을 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합참의 오전에 또 발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현재 상황에 대해서. 네, 현 상황에 대해서 합참의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결국은 이 안에서 군부대까지 투입이 돼서 대통령의 영장 집행,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을 막고 있다라는 거는 또 다른 차원의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의 지금 사실관계에 대해서 서로 맞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도대체 이 대통령 관저의 경우는 어떻게 되고 군부대가 여기에 왜 들어가 있나, 언제부터 군부대가 여기 있었나 이런 것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강현석 기자가 이거에 대해서 좀 들은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관저 외곽은 서울경찰청 산하에 있는 202 경비단이 일단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저 안쪽에서 일단은 관저까지의 그 관저 안쪽에 있는 거는 이제 서울경비청 산하에 있는 101
경비단이 맡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경비단은 다 경찰입니다. 경찰. 그런데 현 정부 들어서 이제 관저에 소방사 산하에 55 경비단의 인력이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언제 배치된 거죠? 현 정부 들어서 현 정부 들어서 현 정부 소방사 들어서. 산하에 군부대가 배치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왜냐면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그 관저가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안쪽에 있었지만 용산으로 이제 대통령실을 이전하면서 관저가 이제 그 과거에 이제 외교부 장관 공간이었던 것을 이제 관저로 이제 이번에 바꿨잖아요. 직무실과 관저가 분리가 됐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소방사 산하에 55 경비단 인력이 투입된 걸로 저희들이 파악이 됐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방금 전까지 이제 경호처의 입장을 저희가 좀 정확하게 계속 여러 차례 일단 물어봤는데 이 55 경비단의 입장, 그 55 경비단의 그 역할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그냥 경비를 쓴다 약간 그런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수처의 그런 영장 집행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뭐 막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이제 경비를 담당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아까 그 경찰 경찰 쪽의 수사관이랑 약간의 무슨 대치 충돌 약간 이런 같은 모습이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막는 게 아니고 군부대가 그걸 막았던 건 아니고 이쪽에서 파악한 거는 그냥 서 있었던 사안이었다. 그게 누구의 얘기인 거예요? 경호처 경호처의 얘기인 거죠? 네, 경호처의 관계자의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군부대가 그거에 대해서 경호처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걸 막아라라고 했던 건 아니다. 예, 그럼 어디까지나 이제 경호처의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또 명백히 오전에 합참이 지금 상황에서 맡고 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합참이 그 경비단이 맡고 있다, 그 군인들이 맡고 있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경호처의 얘기는 어쨌든 합참의 5인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사실관계가 서로 맞서고 있기 때문에 정말 여기에 군인들이 투입이 된 건지, 그러니까 영장을 막는 걸요, 영장 집행을 막는데 군인이 투입이 된 건지 아닌지는 아마 오늘 이후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별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주목되는 게 이제 박종준 경호처장이 일단 경찰의 집행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경호구역이고 경호법에 따라서 자기들은 수색을 불허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지금 밝혔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경호법을 보면 이제 경호구역에 대한 지정이 경호처장한테 있긴 합니다. 그렇긴 한데 이제 그거에 대한 그거를 경호구역을 어떻게 설정하냐에 대한 거는 이제 사실은 자의적인 해석이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저 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관저 안을 자기네들이 일단 경호구역이라고 일단 설정을 하면서 지금 진입 자체를 지금 막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런 상황인 거고 또 하나는 경호법에 따라서는 이제 대통령의 위해가 판단이 될 경우에는 경호에 나선다 이렇게 지금 자기네들은 일단 규정하고 있는 사안이라서 경호처의 지금의 그 수색불허라는 입장을 일단 좀 약간 분석해 보면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뭐 쉽게 말하면 저기 수갑을 채운다라는 그런 것들을 대통령의 위해라고 자기네들은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이 경호법에 따라서 자기네들은 맡고 있는 거다 이런 지금 논리를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경호처의 논리는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네. 헌법의 조항들도 헌법에 따라 해석돼야 돼요. 헌법에 따라 해석되고 적용돼야 돼요. 근데 헌법 12조 3항이 체포와 관련해서는 검사가 신청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사전에 제시하면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무리 경호처법에서 무슨 뭐 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그런 권한을 경호처장에게 줬다 하더라도요.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인 헌법에 규정한 그 영장주의 원칙을 경호법을 근거로 방해할 수는 어길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런 거를 저는 경호처장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일종의 변명이겠죠. 네. 저는 변명이라고 보고요. 법리적으로는 너무나도 명백한 거죠. 지금 영장을 적법하게 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러 갔는데 그 경호법에 의해서 요 구역은 경호구역으로 됐으니까 우리가 대통령의 신변 위해를 막기 위해서 경호한다? 그거는 상위법에 어긋나는 하위법의 적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 경호법을 들어서 얘기하는 것도 네. 결국은 경호법보다 헌법이 상위이기 때문에 네. 결국 맞지 않다라는 걸 경호처장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모르지 않으면서 예. 하는 걸로 보인다. 네, 교수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오전에 지금 벌써 대치가 이제 4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상당히 길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대치가 길어지면서 여야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강현숙 기자. 오전에 이 상황에 대해서 여야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좀 정리를 한번 좀 해볼까요? 일단은 그 여당 같은 경우에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를 자제하라고 일단 요구하고 있고요. 반대로 야당은 이제 윤 대통령의 체포에 응하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한 지금 4시간 동안 지금 대치 상태 좀 이어가고 있잖아요. 네, 4시간이 이제 조금 안 됐어요. 네.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공수처를 향해서 무리하게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를 자제하라고 일단 현재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할 수 없을 정도로 수사가 진척돼 있고 도주 우려도 없는데 이런 식의 강제 수사를 이어가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며. 네. 그 예. 부분이 이제 아까 저희가 짚어봤던 부분이죠. 예.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얘기는 체포영장 얘기가 아니라 이건 구속영장에 대한 얘기인 그쵸.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요. 그다음에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현직 대통령의 추성은 대통령실과의 대화를 통해 적절한 시기 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는데요. 사실 대통령에 대한 출석 벌써 지금 3차례 있었잖아요. 출석 차례 요구 자체도 네. 일단은 아무겠죠. 아예 뭐다 네. 응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이 내란 수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인 선임조차도 하지 않았었어요. 체포영장이 청구됐다는 소식이 가니까 그제서야 이제 부랴부랴 김홍일 변호사와 그다음에 임곽근 변호사를 이제 변호인 선임계를 했는데요.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제 그 공수처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일단은 공수처가 이제 내란죄에 관련돼서 이제 수사권이 없다 이런 이유를 들면서 불법 수사라는 주장을 지금 현재 좀 계속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사실 끝나는 얘기 아닙니까? 다 끝난 이야기를 네.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영장 집행의 정당성을 흔들어 보려는 그런 말인 것 같고, 특히 이게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게 명료한 건데 그럼 누굴 상대로 이런 말을 하냐. 저는 지금 윤 대통령이 지지하시는 분들, 지금 관저 주변에 있는 분들, 그리고 뭐 들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경호처 직원들에게 그런 식으로 이 영장 집행은 부당하다, 그러니까 막고 나서라, 적극적으로 막아야 된다, 이런 식의 시그널을 주는 그런 거라고 보이는데요. 그런데 법리적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네. 이 조항을 읽어드리고 싶어요. 네, 읽어주시죠. 7조 1항입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거. 그렇습니다. 네.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에 대한 봉사자가 아닙니다. 네. 경호처 공무원분들은 공무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적인 사병, 호위병이 아닙니다. 개인 경호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가지고 지금 공수처 수사관 등이 집행을 하고 나왔습니다. 아무리 경호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거지만 정당한 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경호를 해서는 안 됩니다. 네. 따라줘야 됩니다. 체포영장이 집행될 수 있게 지금이라도 협조하는 것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네. 라는 헌법 7조 1항의 정신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경호처 직원이 이 얘기를 들을 수 있다면 꼭 전해주고 싶은 얘기입니다. 경호처 직원은 공무원이라는 것.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것. 그렇습니다. 네, 이 얘기를 꼭 전해주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벌써 이제 정확히 12시 2분입니다. 정확히 이제 4시간이 됐습니다. 정확히 4시간이 지났는데요. 결국은 4시간째 처음에는 시작을 했을 때 철문이 열리고 들어가면서 그 앞에서 조금 충돌이 있었지만 또 그 충돌을 지나가면서 뭔가 진행되는가 했는데 결국은 그 안에 들어가서 건물 앞에서
계속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입니다. 건물 앞에서 수색영장을 제시했음에도 거부하고 건물 안으로 진입을 막으면서 계속해서 진입을 못하고 영장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교수님, 그런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렇게 결국은 좀 막다가 결국은 법에 따라서 경호처가 길을 열어주고 체포영장이 집행이 되고 이런 게 자연스러운 상황이겠지만,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요. 만약에 안 되고 이렇게 오늘 하루 계속 시간이 흘러가서 뭐 밤이 되고 뭐 이런, 사실 이런 상황을 지금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지금 걱정하고 계시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상황이 그렇게 되면 전 세계에 또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전해질 거고요. 이렇게 만약에 경호처가 끝까지 거부한다면, 끝까지 대치를 풀지 않는다면 공수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런 상황이 제발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네. 그런 상황이 온다면 저는 경호처 직원들 공수처가 긴급 체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왜냐하면 네. 적법한 영장 집행을 하는 공수처 직원 공무원들의 네. 직무 집행을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서 방해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무기를 분명히 휴대하고 있을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 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범이기 때문에 바로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네. 경호처 직원들을 네. 체포해서라도 이 상황을 빨리, 이 대치를 빨리 종식시키고 영장에 따른 체포를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결국 이 끝은 결국 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체포밖에 없다. 예. 네, 체포밖에 없다. 예. 한마디로 끌어내야 한다. 네. 그리고 질문하시니까 네. 제가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데, 오히려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경호처 직원분들도 그걸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사실. 네.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네, 이 얘기 그리고 계속 네. 기다리고 있다면 네. 반발하지 않을 겁니다. 순순히 체포합니다. 확인할 방침입니다.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이 3명부터 잡아라고 한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 윗선이 윤 대통령인지 규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제2, 제3의 비상계엄을 구상했는지도 조사의 초점입니다. 앞서 검찰은 윤 대통령이 내가 2번, 3번 계엄령을 선포하면 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를 무력화한 뒤 창설하려고 한 비상입법기구의 정체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전두환 군사관련 세력도 국회 해산 뒤 국가보위 입법회의라는 비상입법기구를 만들어 신군부 입맛에 맞는 온갖 악법들을 통과시켰습니다. 공수처는 일부 극우 세력들이 주장하는 망상적 부정선거 주장이 어떻게 이번 비상계엄의 배경이 됐는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역술인으로 활동하던 민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어떻게 선관위 직원 체포와 서버 탈취 계획을 주도했는지, 윤 대통령은 어떤 관계인지도 규명해야 합니다. 공수처는 내란 사태의 기원을 밝히는 데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적어도 작년 3월 말부터는 김 전 장관 등과 계엄을 모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때부터 비상대권, 비상조치 같은 말을 쏟아내다 위헌적이고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극우 성향 유튜버들도 그즈음 비상대권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수처는 100쪽이 넘는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 첫 출석 때 가장 오래 조사받은 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지난 2017년 박 전 대통령은 오전 9시 반쯤 출석해 다음날 오전 7시까지 21시간 반 동안 조사받았습니다. 당시 검찰은 2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도 마라톤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경호처 직원을 방패막이 삼아가지고 본인의 체포를 지금 불어가고 있는 사안인데, 참 한나라의 대통령인데 너무 약간 사법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는 게 조금 안타깝고 좀 철면피 같지 않냐, 이런 평가가 좀 많습니다. 네, 이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경호처 직원들을
방패막이 삼고 있고 또 그 앞에는 사실 시민들을 방패막이 삼는 시도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공무집행을 방해했을 경우에 경호처 직원들이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받는 것은 물론 시민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시민들도 이 정당한 집행을 방해했을 때 공무집행 방해가 처벌될 수 있고 또 심지어 이렇게 집단으로 방해했을 경우에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시민들도 처벌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정말 나를 위해 지지하는 시민들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예. 굉장히 의문이 드는 지점입니다. 예. 근데 오늘 보면요. 이렇게 지금 시간이요. 보니까 1시 2분. 정확히 5시간째입니다. 이제 5시간을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대치가 관저에 들어간 지 정확히 이제 5시간을 돌파했는데 지금 이 불안함 속에 전 국민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예. 현재 지금 이제 공수처 수사관과 일단은 이제 공수처와 지금 경호처가 지금 대치 있는 상태가 지금 관저 앞이거든요. 이제 관저 앞에서 공수를 막아선 건 일단은 박종준 경호처장이고요. 박종준 경호처장이 일단은 경호처 직원들을 통해서 자신이 경호 구역을 설정할 수 있고 경호법에 따라서 막아라 이렇게 지금 명령을 내린 걸로 보이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공수처의 영장 제시에 박종준 경호처장이 수색을 불허했다는 그 입장 자체는 결국에는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 라는 그런 일종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명령에 따라서 지금 경호처 직원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 따를 경우에 나중에 이제 거기에 대한 뒷감당 거기에 대한 법적인 책임 이런 것들은 사실 경호처 직원이 오롯이 져야 된다는 점을 좀 명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박종준 경호처장에 대한 관심이 좀 높다 보니까 좀 그 이력을 좀 찾아봤는데요. 네, 지금 이 박종준 경호처장이 어떻게 보면 지금 거의 이게 핵심 인물이 지금 된 상황이라 예. 저희가 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좀 확인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네. 일단 박종준 경호처장은 1964년생이고요. 공주 정시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같은 고향인 이제 공주 출신으로 일단 보입니다. 그래서 공주 사대복을 나왔고 경찰대를 수석 졸업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경찰대를 수석 졸업했어요? 예, 그렇다고 네. 하고 이제 경찰대 재학 당시에 이제 최연소로 합격을 했다라고 하고요. 경찰 대직 중에는 이제 주요 요직 기획부서, 총괄 부정부서를 거쳐가지고 경찰청 차장으로 역임을 했고 박근혜 정부 때죠. 2013년 6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대통령 경호실 차장을 지냈다고 합니다. 사실상 대통령실 경호처의 2인자인데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19대,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라고 일단 전해지고 있고요. 국회의원 출마도 했었나요? 예, 그렇다라고 언제 일단 출마했었다고요? 19대,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라고 일단은 네.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해 9월이었죠. 네. 지난해 9월이었죠. 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제 국방부 장관으로 갑자기 이제 인사 발령이 났을 때 네. 그때 이제 김용현 전 경호처장 후임으로 네. 이제 경호처를 맡게 됐습니다. 네. 이런 이력을 저희가 확인하는 이유가 이게 경찰대 수석 졸업이요? 예, 수석 졸업을 했다고 일단 수석 졸업을 하고 네. 경찰청에서 승승장구해서 경찰청 차장까지 넘버투까지 올라갔고 그렇죠. 이랬던 사람이라면 지금 이 행위가 얼마나 위법한 것인지 모를 수가 없습니다. 예. 네, 지금 얼마나 위법한지 모를 수가 없는데 이런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지금 부적절한 것인지 이분의 얼굴을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 내란 사태, 비상계엄 이후 이어진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한 명 한 명 똑똑히 기억해야 할 사람 중 한 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계엄 사태로 인한 윤 대통령이 받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그야말로 내란을 일으킨 혐의죠. 그런데 내란 선동이라는 혐의가 또 있습니다. 형법상. 그것은 이제 내란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제 부추긴 그런 거죠.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은 편지를 통해서 그렇게 함께 싸우자 이런 애국 시민들, 그러니까 정말 철저히 자기 지지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관저 앞에서 자기 지지 시위를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좀 더 싸우자, 함께 싸우자, 끝까지 싸우겠다 이렇게 부추긴 것이 어떻게 보면 내란에는
국헌문란이라는 요건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국헌문란의 요건에는 중요한 것이 헌법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중요한데, 체포영장, 법에 의해서 발부된 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것, 이것이 헌법의 소멸로 해석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을 부추긴 행위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내란 상태를 부추긴, 그것이 내란 선동의 혐의로 윤 대통령 혐의에 추가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윤 대통령의 변호인이죠, 윤갑근 변호사는 또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경찰이 공수처의 이런 체포영장 집행에 뭐 협조하는 건 되지만 뭐 대신 집행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만약에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들 경우 경호처는 물론이고 일반 시민들에 의해서도 체포될 수 있다. 네. 이것은 듣기에 따라서는 사실 일반 시민들이 경찰을 체포하도록 약간 이렇게 좀 부추긴 것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일 날 뻔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오늘 굉장히 무서운 일 벌어질 뻔했다는 네.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다행히 오늘 아침에 6시 14분에 공수처 수사관들이 과천을 출발해서 7시 한 20분경에 이 한남동 관저에 도착할 때까지 다행히 어떤 지지자들과 어떤 경찰 혹은 공수처 수사관들 간의 충돌이 벌어지진 않았습니다만, 윤 대통령 그리고 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그 대리인단은 이런 식으로 계속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체포영장 집행에도 굉장히 영향을 끼칠 뻔했는데 뭐 다행히 지금 그 상태까지는 안 왔습니다만, 그래서 저 관저 저 철문만 넘어서면 당장이라도 집행이 될 것 같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 기간 지금 대치가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 영장을 발부한 판사에 대해 오히려 징계를 요구하는 네, 그런 지금 적반하장의 지금 태도도 보이고 하는 건가? 그렇죠. 이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논리를 보면 정말 여러 개의 빗장을 세워놓고 하나를 열면 또 다른 빗장을 걸어잡고 또 하나를 열면 생각지도 못한 또 논리를 들고 나오고, 결국은 목적은 하나겠죠. 수사를 최대한 지연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수사를 안 받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탄핵 심판부터 받겠다. 그러니까 이건 좀 듣도 보도 못한 논리잖아요. 아니,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이 되는 거고 탄핵은 탄핵대로 진행이 되는 건데 이걸 골라서 쇼핑하듯이, 아니 우리는 수사는 안 받을게요, 대신에 탄핵 심판을 받을게요. 그러면 탄핵 심판이라도 제대로 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탄핵 심판에도 일절 응하지 않다가 심지어는 헌재에서 보낸 그런 송달 서류 같은 것도 수취를 거부하고 이런 식으로 거부를 하다가 변론 준비기일이라고 딱 이날 시작합니다. 그 당신들이 지원하든 말든 우리는 출발합니다 라고 해서 헌법재판소가 절차를 시작하니까 그 당일 오전에, 바로 그 당일 오전에야 대리인단으로 선임계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수사는 또 제대로 받고 있느냐? 수사도 계속 변호인단 선임계를 내지 않다가 언제 선임이 된지 아십니까? 언제 선임됐나요? 체포영장이 청구되니까 네. 그제서야 선임계를 냈습니다. 그때서야 된 거죠. 그렇죠. 얼마 안 됐어요 지금.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선임계를 안 낸 이유가 있는 거죠. 이 출석 요구서를 어떻게든 거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윤 대통령은 경호처를 이제 어떻게 보면 방패로 내세워서 서류를 대통령실로 보내면 권한 정지됐으니까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그 대통령실은 튕기죠. 그럼 경호처로 보내면 경호처는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핑퐁을 하는 사이에 계속 출석 요구서가 전달이 됐니 안 됐니 이런 상황이 이어졌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그 경호처를 통해서 그런 막아왔던 그런 것들도 지금 서부지법의 영장전담 판사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구역이나 아니면 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압수수색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그 110조, 형사소송법상 110조와 111조를 적용을 제외로 한다는 조항을 넣었다고 해서 그 부분을 문제 삼아서 판사를 징계해야 된다. 대법원에다가 판사 징계를 요청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는 생각은 지금 전혀 없는 것 같고요. 어떻게든지 어떤 이유를 내세워서라든지 체포영장 그리고 어떤 수사기관의 어떤 출석, 어떤 모든 이런 형사법적인 절차를 최대한 미루려고 하는 좀 그 생각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 밑에 철문이 한번 네. 열린 다음에
안으로 올라가서 네. 그 또 작은 미니버스 앞에서 대치하던 딱 그 상황까지만 알 수 있는 거고 네. 그 대치가 풀려서 경찰들이랑 그 공수처 수사관들이 안으로 들어갔던 그 이후로는 좀 어떤 상황이 펼쳐졌는지 알 수 없는 것이죠.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외부에서 볼 수 있는, 외부에서 알 수 있는 단계는 열어주고 외부에서 볼 수 없는 상황을 알 수 없는 곳은 지금 막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된 거거든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밖에서 어쨌든 카메라로 포착이 되는 거기까지는 서로 그냥 대치만 할 뿐, 뭐 어떤 누가 잘했는지 뭐 잘못했는지 알 수는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카메라로 지켜본 저희가 마지막 상황은 뭔가 대치가 풀려서 수사관들이나 그 경찰이 안으로 진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보기에 따라서는 뭔가 경호처에서 협조를 했나? 네.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가 카메라로 지켜볼 수 없는 그 구역에서 지금 대치가 3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그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영상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지금 외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영상은 어쨌든 뚫리는, 어떻게 보면 열어주는 것까지만 공개가 됐고 그 안에서 철저히 막고 있는 거는 지금 공개가 안 된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렇죠. 지금 어쨌든 공수처의 브리핑은 일단 일러도 3시는 넘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좀 들리고 있습니다. 아, 이래도 3시는 넘어야 될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지금 네. 이 달라진 상황이 조금 전에 강현석 기자가 얘기했지만 김홍일 그리고 윤갑근 그 윤 대통령의 그 변호인단이 2명이 지금 관저로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간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도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예상치 못한 압수수색이나 어떤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상황에서는 보통 피해자들이 당연히 변호인 조력을 받겠다 이러면서 변호사를 바로 부르잖아요. 그런데 전 국민이 지금 TV로 지켜본 공수처에서 출발했다는 시간이 06시 14분이었습니다. 지금 몇 시간이죠? 7시간 전이거든요. 그때는 변호사를 안 부르고 지금 불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협조하려는 이런 상황이었으면 이 시간까지 7시간을 기다려서 그 변호인을 불렀을까? 그러니까 뭔가 수사기관과 협조, 예를 들어서 출석을 자진으로 하겠다든지 아니면 오늘은 좀 그러니까 언제로 와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좀 긍정적인 협조를 구하는 그런 거였다면 지금 7시간을 기다렸다가 변호인이 올 것 같진 않거든요. 그런 말이 좀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건 지금 변호인들이 들어간 지도 벌써 1시간가량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변호인이 들어간 지도 1시간가량 지나가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지금 현재 진전된 건 없는 상황이고 지금 소식이 들어오는 것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경우는 저희 MBC 취재진이 그 집에 몇 차례 찾아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물어보면 어떻게 대비를 할 거냐. 근데 일절 말을 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윤갑근 변호사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대리인단의 공보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조금 전에 입장을 낸 것도 도돌이표입니다. 계속 고장난 라디오처럼 같은 얘기를 반복해요.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데 불법적인 영장 청구를 했고 그러니까 우린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 이상 할 수 있는 얘기가 없는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네. 강론으로는 조금씩 늘어나는 얘기가 있죠. 무슨 네.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적용 예외로 하는 것이 판사의 월권이다. 그래도 지금 계속 몇 번째 하고 있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도중에 지금 들어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기자들을 상대로 공식 입장을 낸 지 한 2시간 정도 있다가 들어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윤갑근 변호사, 그러니까 대리인단의 어떤 총지를 모아서 그런 입장을 냈지 않겠습니까? 그 입장은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의 공식적인 입장은 이 영장은 불법이므로 따를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런 입장을 가진 변호인단이 들어가서 갑자기 윤 대통령을 상대로 협조합시다. 이렇게 나가는 건 어색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역시 계속 시간 끌기의 어떤 연속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사이에 오늘도 헌법재판소에서는 계속 그 탄핵 심판과 관련하여 일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그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리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내용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그러니까 일반 그 형사재판도 그렇지만 이제 변론기, 그러니까 본 재판, 그러니까 공판 혹은 이제 변론 기일 이것이 바로 시작되지 않고 변론 준비기라는 거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형사재판에서는 공판 준비기라고 하죠. 근데 그것이
한 번 지난주에 진행이 됐고 오늘이 두 번째 변론 준비 기일인데 일단 그 사이에 달라진 것은 8인 체제가 됐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원래 9명이 완전체인데 지금 국회에서 선임이 늦어지는 바람에 한동안 6인 체제였거든요. 그러니까 6인 체제로 심리는 가능하지만 이걸 결론을 내리는 것이 가능하냐, 이것이 약간 헌법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조금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윤 대통령 측에서 계속 탄핵 심판을 고리 삼아서 이 전반적인 수사나 이런 것들을 지연했던 이유가 헌법재판소 이 심리에만 집중하겠다는 핑계로 탄핵 심판에만 집중하다가 6인 체제라 이건 정당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나는 못 받아들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려는 전략이 있었을 거거든요. 거기에 마치 발을 맞추듯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그 헌법재판관을 추가로 국회에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2명을, 그러니까 물론 3명을 다 임명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았지만 어쨌든 그 중에 2명을 임명을 하면서 이제 탄핵 심판의 정족수 문제는 이제 논란에서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8인 체제로 4월 18일까지는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4월 18일에는 또 현재 헌법재판관 중에 2명이 또 임기를 다하게 돼서,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탄핵 그 심판 일자를 보면 한 석 달 정도 걸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그거보다는 좀 내용이 간단하다. 뭐 간단하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더 그 단순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3개월보다는 좀 적게 걸릴 수 있다. 그렇다면 적어도 그 헌법재판관 2명이 퇴임하는 4월 18일 이전에는 결론이 난다고 한다면 8인 체제로 어쨌든 적어도 탄핵 심판의 그 모양은 다 갖추는 셈입니다. 그런데 탄핵 심판에 뭐 집중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정작 또 탄핵 심판에도 또 그렇게 협조적인 자세를 보였던 것도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답변서를 네. 이번에야 이제 처음으로 제출을 했는데 이게 첫 제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네.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다음날 뭐 수일, 그러니까 정말 며칠 내로 냈던 것을 정말 질질 끌어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또 지금 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 일이 있었지만 그 수사기관에다가 수사 자료를 요청하지 말아달라. 이 얘기는 이 내란죄 수사는 지금 물론 윤 대통령 본인에 대한 조사는 아직 시작이 안 됐습니다만 이 내란죄가 그렇잖아요. 우두머리가 있고 중요 임무 종사자들이 있고 실제로 실행이 이루어진 건데 이 중간 부분에 대한 수사는 상당 부분 이루어졌거든요. 네. 그 검찰이 그 이 내란죄의 핵심이라고 하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기소를 하면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거기 보면 이게 김용현 전 장관의 보도자료인지 윤 대통령에 대한 보도자료인지 정말 헷갈릴 정도로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정말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그 이름도 뭐 수차례 등장을 하고 혐의도 굉장히 자세하게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김용현 전 장관의 기소 보도자료인데 김용현이라는 이름은 39번밖에 안 나오고 윤석열, 그러니까 대통령이죠. 대통령의 이름은 대통령이라고 쓴 거는 49번 등장합니다. 근데 그 지시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막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다 도끼를 끄집어, 찍어서 도끼를 써서라도 뭐 문을 부숴서라도 다 끌어내라. 이런 얘기들이 지금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그런 그 군 장성들의 입에서 흘러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수사 자료를 헌법재판소가 요청하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 온갖 법적 지식을 총동원해서 좀 법의 테두리를 오가면서 지금 그 법의 심판을 피하려는 모습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른바 법꾸라지라고 하는 그 행태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검사 출신이죠. 서울중앙지검장도 했고 검찰총장도 했습니다. 늘 달고 살았던 말이 법과 원칙이에요. 지금 하나도 안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들 연결해서 지금 현재 상황 다시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는데요. 공수처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지 기자,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지 5시간 넘게 지났지만 윤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 건물 안으로는 아직 진입하지 못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1, 2차 저지선은 통과했지만 이 관저 앞에서 경호처와 대치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며 협조를 요청했지만 박 처장은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보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12시쯤에는 김홍일, 윤갑근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관저 안에 들어갔는데요. 이들은 줄곧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라고 주장해온 만큼 공수처의 관저 진입이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앞서 공수처는 오늘 오전 8시 4분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고 출입 기자단에 공지했습니다. 공수처 수사팀 차량은 오늘 오전 6시 14분쯤 이곳 정부 과천청사를 출발해 오전 7시 21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습니다.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 팀장인 이대환 수사상부 부장검사와 수사팀은 차에서 내려 대기하다가 오전 8시 2분쯤 바리케이드가 열리자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인원은 공수처 30명, 경찰 특수단 120명 등 150명 정도인데요.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되면서 제가 있는 이곳 과천청사 입구 쪽 도로에도 경찰 인력과 버스가 배치되면서 조사에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서울 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건 지난달 31일 새벽이었습니다. 피의자인 윤 대통령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수색영장도 같이 발부됐습니다. 죄목은 내란 수개입니다. 이번 체포영장의 유효 시한은 오는 6일 자정까지라 공수처가 언제 영장을 집행할지 관심이 쏠렸는데요. 공수처는 그동안 집행 시점을 극비에 붙여왔습니다. 그러다 오늘 오전 6시 14분쯤 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차량 5대가 연달아 출발하는 모습이 포착됐고요. 차량들은 윤 대통령이 머무는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바로 향했습니다. 영장을 집행하는 주체는 공수처지만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이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도 형사들을 보내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통령 경호처 등이 끝까지 협조하지 않아서 윤 대통령 체포가 불발되면 한 번 더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네. 체포영장 집행에 들어간 지 5시간 반 만에 철수에 들어간 것 같다는 소식도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위에서 1명, 2명 내려오는 모습이 보이죠. 지금 이 버스가 바로 관저 정문, 이 철문 바로 앞에 있는 버스입니다. 오늘 오전에 이 철문을 지나서 저 버스를 지나서 위로 올라갔었는데요. 지금 공수처와 경찰 일부 인력이 위에서 다시 내려오는 모습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시간 반 만에 체포영장을 집행을 못하고 철수하는 것 아니냐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 정확한 정보는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보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인원은 위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일부인 건지 아니면 모두 내려오는 과정인 건지 또 이게 완전한 철수인 건지 아니면 아직 철수는 아닌 건지 그거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이준희 기자. 지금 현장에서 소식 들어온 게 있습니까? 네, 방금 공조수사본부 공지가 나왔는데요. 네네. 오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도 우려돼서 13시 30분부로 13시 30분쯤, 그러니까 1시 30분이죠. 네. 한 6분 전쯤이죠. 1시 30분쯤 집행을 중지했다. 향후 조치는 검토 후에 결정할 예정이다.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 네.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1시 30분쯤, 그러니까 조금 전에 1시 30분쯤 집행을 중지한 것이 맞고요. 네. 그 이유는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인해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고, 그리고 집행 저지 과정에서 현장 인원들의 안전이 우려된다. 이런 이유로 1시 30분쯤 집행을 중지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지금 현장에서 실제로 집행을 중지하고 내려오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공식 브리핑에 나온 거니까 네. 결국은 일단 오늘 체포는 무산됐다라고 지금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체포가 무산된 걸로 네.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서 1시 30분쯤 집행을 중지했다. 그리고 향후 조치는 검토 후에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언제 다시 체포영장을 집행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몇 가지 예상을 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저지를 하다가 어느 순간 풀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있었으나 그거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또 하나의 예상은 결국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하다가 공수처 쪽에서 이 경호처 직원에 대한 긴급 체포에 나서지 않을까. 그래서 경호처 직원들을 끌어내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있었으나 그것도 오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설명에 보면 안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더한 충돌로 인해서 안전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서 일단 오늘은 긴급 체포, 그러니까 경호처 직원에 대한 긴급 체포도 하지 않았고 더 이상의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지금 이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네, 1월 6일입니다. 6일 몇 시까지입니까? 6일 24시까지인가요? 네, 1월 6일 하루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 오늘이 금요일이죠. 네. 그러면 토일, 이제 월요일까지 봅니다. 월요일 24시까지로 봅니다. 네, 그거 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어쨌든 지금 오늘 금요일 날은 무산됐고요. 지금 내일 토요일, 그리고 모레 일요일, 그리고 6일이 마지막인 거죠. 이 3일 안에 집행을 하지 못하면 이 체포영장이 무산되는 그런 상황인 거네요. 그러니까 다시 발부받을 수도 있고 당신이라는 개념도 없는 건 아닙니다만 사실은 오늘을 택한 또 이유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윤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현장에 나오게끔 어떤 선동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런 지지자들이 나오기에는 주말보다는 좀 평일이 좀 제한이 되지 않을까. 좀 어떤 소란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는 주말보다는 평일을 택하지 않을까. 이런 안배도 물론 있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추가적인 물론 체포영장 집행을 여러 번 나설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왕이면 한 번에 좀 끝나면 좋잖아요. 그래서 오늘로 택해서 굉장히 좀 오전부터 좀 집행을 위해서 좀 노력을 했는데 결국 저는 여기에서 가장 좀 인상 깊은 좀 안타까운 표현이 안전이 우려돼요.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됐다. 이 말은 사실 2차 저지선까지 뚫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근접 경호 인력까지 이제 마주쳤다고는 했지만 그것조차도 굉장히 좀 위험천만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 영상을 보면 조금 전까지 한두 명 내려오는 모습이 보였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위에서 내려오는 인원이 더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 위치는 대통령 관저의 정문입니다. 정문, 철문 바로 앞에 버스가 막혀 있고요. 그 위에서 지금 더 많은 인원이 내려오는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이준희 기자가 얘기를 해주는데요. 앞으로 남아있는 게 내일하고 모레, 그리고 그래피 일단 이번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사흘이 남아있는 거죠. 그렇죠. 영상을 보면 현재 상황에서도 속속 내려오는 모습이 보여요. 이게 조금 전 상황이라고 하네요. 조금 전에 많이 내려왔던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럼 예상을 하십니까? 내일하고 모레 주말인데 어떻게 될까요? 주말에 다시 재집행에 나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6시 한 7시 정도부터는 사실상 지금 특보로 뉴스투데이부터 계속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7시간 정도, 한 7, 8시간의 이 대치 상황을 지금 전 국민이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또 일부 윤 대통령을 어쨌든 탄핵을 반대하는 그리고 수사를 받는 어떤 형사처벌을 반대하는 또 일부 지지자들의 경우는 또 주말을 이용해서 또 몰릴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오늘 집행이 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왜냐면 아침에 관저 철문까지도 사실 무사히 도착을 했고 그리고 문까지 잘 열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또 다른 변수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일 주말이고 그러면 여기
또 어떤 집회 같은 것이 생길 수 있고, 그러면 또 민간인들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세웠을 때는 경찰이 막는 것과 그 민간인이 이렇게 집행을 반대했을 때, 집행을 막았었을 때 그걸 막는 것과는 또 다르거든요. 오히려 이 민간인의 어떤 이런 그 집행 저지 이런 것들이 더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이 자리에 노일범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현재 헌법연구관을 지내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오늘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은 좀 무산됐거든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지금 정당한 법 집행이 대통령에 의해서 집행되지 않았다는 것이 좀 참담한 심정이고요. 이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계엄선포로 인해서 지금 대통령이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는데 대통령 스스로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 수사든 탄핵 심판이든 당당히 응하겠다라고까지 스스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법관이 발부한 적반 영장 집행조차 지금 집행이 되지 않는다는 게 대한민국의 지금 헌정 질서에 상당한 위험한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좀 평가하고 싶고요. 오늘 대통령 경호처장이 이 경호법에 따른 경호구역이라는 이유로 지금 영장 수색을 좀 불허했는데 그거는 명백히 적법한 법 집행을 지금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엄격히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동훈 공수처장 입장도 이 상황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요. 또 공수처장이 사전에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직권남용이나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된다라고 분명히 좀 경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지금 이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오동훈 공수처장이 지금 잠시 지금 영장 집행은 좀 중지를 했지만 다시 이제 집행을 할 때는 명백히 경호처 직원들이 이걸 막았을 경우 공무집행 방해죄로 해서 현장에서 바로 체포를 하고 영장 집행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경호처에서도 지금 상황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또 경호처장도 적법한 그 영장 집행을 저지하도록 방해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명령이라는 것을 본인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본인이 단순히 경호처장으로서 대통령을 경호한다는 이름으로 어떻게 모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발부한 영장이 제대로 집행되고 수사와 재판이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될 의무가 분명히 있다는 점이고요. 지금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체포영장의 어떤 위법성이나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지만 그거는 사법 절차에 따라서 그 안에서 권리구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정하고 있는 어떤 절차, 어떤 불복 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 안에서 해야지 단순히 이것은 위법하다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거부하고 응하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또 대한민국의 어떤 대통령실의 경호처로서도 좀 맞지 않고요. 위법한 명령을 통해서 경호처 공무원들에게 어떤 범죄를 저지르도록 하는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 아시겠지만 이번 계엄 선포 당시에 위법한 명령을 받은 군병력이라든가 경찰관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까? 이 경호처 직원들도 이걸 적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이것이 분명히 위법한 명령이라는 것을 경호처 직원들도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동조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다음 집행 때는 반드시 영장 집행을 방해하지 말고 순조롭게 영장이 집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네, 오늘 결국 경호처 직원들은 소극적 대응이 아닌 적극적인 위법의 위치에 섰습니다. 결국 이 경호처 직원들은 다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지금 경호처장으로서는
지금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도록 지시명령을 내린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 방송을 지금 청취하고 있는 경호처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분명히 이 상황을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공수처에서 집행하는 이 체포영장이 판사가 발부한 적법한 영장의 집행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본인들이 대통령 경호법만을 근거로 해서 이거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속 책임자인 경호처장이 어떤 지시나 명령에 지금 내려졌기 때문에 아마 부득이 이런 현상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그분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됩니다. 위법한 상관의 명령에 따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 상황 판단이 좀 어려웠다면 지금부터는 명확하게 이 상황을 인식을 하고, 본인들이 지금 이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거나 저지하는 경우에는 명백히 형법상 공무집행 방해죄가 된다는 점을 인식을 하고 적법하게 영장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본인들도 협조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공조공문에서 밝힌 분명한 말은 집행 중지입니다. 그러니까 집행이 완전 무산된 건 아니고 집행 중지다. 일단 오늘은 무산됐지만 어쨌든 집행 중지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오늘 이후에 그럼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해 나가게 될까요? 지금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지금 아직까지 3일 남아있고요. 근데 오늘 집행을 중지를 했는데 오늘 다시 오후에 다시 집행을 할지, 아니면 오늘은 이제 철수를 하고 내일이나 모레 이게 집행을 할지 여부는 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아마 오후에 집행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오늘 다시 또 집행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예상이시네요. 조금 전에 그 보도를 보니까 대통령 변호인으로 그 김홍일, 윤갑근 두 변호사가 관저에 도착해서 아마 들어갔거든요. 관저에 들어간 이후에 약 한 1시간 정도 된 이후에 지금 집행을 중지했습니다. 공수처에서. 네. 아마 공수처의 어떤 집행 검사와 수사관들과 대통령의 변호인단 사이에서 무슨 얘기가 오간 것이 아닌가 저는 예상을 합니다. 공수처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지금 하루가 다 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아침부터 시작해서 지금 5시간가량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중지를 했다는 것은 뭐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변호인단과 지금 그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어떤 공수처 검사와 사이에 무슨 얘기가 있었지 않나 싶고요. 강제로 이제 집행을 하겠다라고 공수처에서 얘기했을 경우에 아마 변호인단 측에서 좀 시간을 두고 우리가 협조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보겠다라고 이제 그런 언질이 있었지 않나. 그래서 일단은 정지를 하고 좀 대통령 측에서 어떤 준비를 한 다음에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을까라는 희망적인 예상도 좀 해봅니다. 네, 일단 공조본 쪽에서 밝힌 거는 지금 계속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안전이 우려돼서 철수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다시 재집행에 나선다면 지금과는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달라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대통령 측에서 무작정 이렇게 거부하고 응하지 않는다면 결국 영장이라는 게 강제 수사입니다.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영장을 집행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지금 이 인력들이 내려오는 걸 보면 경찰 병력들은 어떤 무장을 하거나 이런 거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경호처 직원들은 이제 무장을 했을 수도 있고요. 지금 집행하려는 이 경찰 병력이나 공수처 수사관들 입장에서는 아무런 무장도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강제로 집행할 경우에는 신체적, 물리적 접촉으로 인한 불상사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수처에서는 강제 집행의 경우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집행을 할 경우에는 나름대로
그 안전에 유의해서 강제 집행을 대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좀 다시 집행 절차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얘기한 사유의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안전이었거든요. 결국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이 안전 조치에 대한 어떤 보강 작업이 있은 후 재집행에 들어갈 것 같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